이어서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의 진행은 곽재원 가천대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장을 맡은 곽재원입니다. 우리 그 과총 에너지 이슈 포럼은 지난 2월 4일 날 대전환 시대 국가 에너지 믹스라는 제목으로 1차 그 이슈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래갖고 국가 에너지 믹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관심을 모으고 있고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과 원자력에 관해서 오늘 그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네 분께서 나와주셨는데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님, 조성경 명지대 박목기초교육대학 교수님, 유지환 조선일보 산업부 기자님, 황주호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범진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 계획이라든지 전력 수급 계획이라든지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이런 에너지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할 의지가 있다. 이건 잘못된 거죠. 희생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에너지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정책의 어떤 가장 큰 목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면 좋은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뭘 공급하고 뭐를 뺄 것이냐 하는 것들은 수단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정부는 수단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서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노동석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저감하고 그것들을 경제적인 방식으로 저감하는 방식으로는 원자력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발표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은 그 중에서 원자력을 빼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또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일부 학자들은 기후 온난화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들도 하고 계세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다른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 기후 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희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이제 눈치를 봐가면서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997년도 교토 협약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선진 7개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의무를 달성하기로 했지만 결국은 이행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15년이 경과한 결과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걸 갖다가 분담하는 것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이제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를 높이 설정한도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박수를 받게 되는 것은 앞에서 받은 박수만 기억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EU 텍소노미가 발표되었고 또 K 텍소노미가 발표되었는데, EU 텍소노미라든지 K 텍소노미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과학이 결여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텍소노미라는 것은 어떤 사이언스 베이스죠. 과학에 기초해 가지고 어떤 에너지 투자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주는 툴, 도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과학에 기초해서 에너지 투자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U에서 있는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처럼 태양과 풍력이 자원이 부족한 곳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설치된 재생에너지와는 다릅니다. EU에 설치된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내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합니다. 또 EU에서의 가스라는 것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가스 상태의 가스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는 액화시켰다가 다시 기화시키는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의 경우에는 유럽에 있는 원자력과 우리나라의 원자력은 동일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렇다면
이 EU 텍소노미에 무엇이 들어갔고 우리나라 텍소노미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비교한다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과 위배된다는 것들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화와 수소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절약 그리고 이용 효율화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은 탈원전을 기반으로 하고 그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과도하게 넣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탄소 중립 계획과 또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에 약속하신 무리한 약속들이 결과적으로는 원자력이 재생에너지 자리로 대체되면 많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조성경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 특유의 힘은 허구를 만들고 믿는 데서 나온다. 또 모두가 같은 허구를 믿는 한 우리는 동일한 법을 지키게 되고 그럼으로써 효과적으로 협력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왜곡이 지나치면 행동도 비현실적이 되면서 오히려 힘을 잃을 수 있다.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중의 이야기입니다. 탄소 중립은 그런 착한 허구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를 위해서 현실 왜곡을 하지 않고 현실적인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원자력은 충분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정당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사회적으로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가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야 할까요? 누가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을까요? 정부일까요? 아니면 정치권일까요? 대통령일까요? 각각 책임을 나눠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원자력계입니다. 원자력계 그러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연구하고 일하는 분들이 중심 원자력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계로부터 나온 연구 결과 그리고 이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가지고 국가 경제와 국민 삶에 기여하는데 우리가 무슨 더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명료합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원자력계고 또 그 성과 혜택을 가장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게 원자력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력계를 위한 원자력이 아니라 원자력, 소위 원자력이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또 그래서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고 국민이 바람직한 삶을 살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원자력계가 다음의 질문에 자신 있게 그리고 솔직하게 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위험하기 때문에 원전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에 아이러니하게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원전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있어서 원자력계는 무엇을 했을까요? 둘째, 제가 처음 원자력 분야에 입문한 23년 전부터 사용 해결료 문제는 원전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사용 해결료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진화가 있었나요? 얼마나 사용 해결료 문제를 위해서 원자력계가 연구하고 고민을 했을까요? 사용 해결료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지 원자력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롱한 적은 없는지 원자력계에 묻고 싶습니다. 셋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개발에 지난 20년간 8천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투입될 예정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SFR 없이도 사용 해결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파이로 프로세싱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넷째, 대한민국의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역 주민이 대피하거나 아니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있는 걸까요? 원전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을까요? 또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실제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다섯째, 탈원전은 과학과 현실이 배제된 왜곡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심지어 민주적 절차도 무시한 압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간 원자력 전문가들이 원자력 문제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혹시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원자력 이슈를 정치화하는데 원자력계가 앞장선 건 아닐까요? 원자력답게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정치적인 수사를 사용해서 주장을 먼저 하진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보다는 원자력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회의원과 언론을 부추기진 않았을까요? 여섯째, SMR을 개발해야 한다고 SMR이야말로 정말 안전하고 사용 해결료 발생도 줄일 수 있는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로 기술보다 SMR 기술이 얼마나 어떻게 안전한 걸까요? 역으로 그렇다면 지금의 원전은 안전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SMR에 비해 덜 안전한 것일까요? 동일한 전력을 생산할 때 SMR이 토해내는 사용 해결료의 양은 얼마나 적을까요? 또 언제쯤이면 돈을 쓰는 SMR이 아니라 돈을 버는 SMR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7번째, 지금은 AI, 디지털 트윈, 이런 디지털 전환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최첨단 소재가 기술 혁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안전성도 경제성도 회복 탄력성도 그리고 사회문화적 수용성도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원자력 분야의 기술과의 연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까요? 문을 열어서 혁신적인 도전을 시도하고 있을까요?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간절함이고 절박함입니다. 원자력은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고 산업입니다. 원자력의 기여가 없으면 그만큼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나 과도한 정치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기술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 어려운 얘기를 늘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과 기술로서 무장되었을 때 그리고 이를 뜨거운 마음에 담아서 국민에게 전달했을 때 원자력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확실히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에너지 독재가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을 실험실과 연구실로부터 광장으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광장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적 성과로 국민과 이야기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원자력계가 탈원전 위기 극복의 그 간절함을 사용 해결료 문제 해결에 이식해서 집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살얼음 같은 지지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원자력의 진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정범진 교수님은 국내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른 에너지 포트폴리오로서의 원자력의 그 강점, 원자력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또 조성경 교수님은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과 또 이에 따른 그 원자력계의 책임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조목조목해서 7개의
원자력계를 향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약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어느 분이 시간 있으시면 돌아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지한 조선일보 기자님이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내용은 참 좋은 이야기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2050년까지 뭐 줄인다, 또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인다, 참 좋은 이야기 같은데 결국 이거는 우리가 정말 실현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좀 냉정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유럽이랑 기타 선진국이랑 좀 다른 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잘 말씀해 주셨지만 앞에서 에너지 그리드가 사실 결국은 한반도는 고립된 섬이지 않습니까? 북한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전기나 이런 거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결국 독일이나 이런 탈원전을 외치는 국가들도 유럽에서 이제 그 인근 프랑스, 원전을 많이 돌리는 프랑스나 이런 데서 비싸더라도 전기를 사올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근거해서 이제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데, 과연 한국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실현이 가능할까? 첫 번째 그걸 알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또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은 사실 6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어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렇게 결국은 산림 파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태양이나 바람도 부족해서 유럽에 비해서도 이제 그런 부족한 환경을 가진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일각에서는 선진국들 원전 비용을 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원전 건설 비용이 비싸다 이런 주장들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원전 건설 비용도 싸고 비용적인 측면도 수치적으로만 봐서 해외에는 비싸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비싼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실 통계 오류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숫자에 아저인 숫자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환경을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정책적인 측면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를 보는 게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도 이제 탈원전 한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가정용 전기가 3배가 올랐고, 지금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전기료가 오른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인 이제 가정에서도 많이 오를 테고, 결국 또 이제 산업용 전기도 많이 오른데, 이러면 우리 중기나 이런 좀 뿌리 사업들이 전기를 많이 써야 되면서 비용이 오르면서 이제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타격이 갈 거고, 이런 전반적인 산업의 또 원가 상승들이 인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우리나라를 좀 생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을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좀 이 탄소 중립을 할 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주호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에너지는 점점 인간들이 밀도 높은 에너지를 향해서 그것을 찾아가고 하는 것이 역사였는데, 지금 이렇게 밀도가 낮은 에너지, 즉 태양이나 바람 이런 거에 의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 80억 정도 되는 인구가 조금 있으면 100억이 된다 그러는데, 그것을 다 채울 수 있을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류 문명이 밀도 높은 에너지를 추구하다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널리 퍼진 이런 밀도 낮은 에너지를 향해서 마치 이것이 구세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가, 되게 이상해서
좀 보다 보니까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단어들이 수년 전부터 이곳저곳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정부 문서에도 나오고 법에도 그걸 넣고 있는데 그게 정말 정확하게 정의가 되고 있는 것인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유럽이 다르고 미국이 다르고 뭐 또 우리나라가 또 생각하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꽤 어떤 에너지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NGO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2016년에 유럽에서 열린 그 에너지 관련 컨퍼런스에서 나온 논문을 번역해 놓은 내용을 보고서 좀 경악스러웠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민주주의를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추상적 비전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환상일지도 모른다. 현 자본주의 체제의 권력 구조는 대단히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해방적 에너지 전환은 권력의 근본적인 변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야심찬 정치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기서부터가 더 재밌습니다. 오늘 많은 논의를 했지만 이분들의 답은 이겁니다. 미래 에너지 유토피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집합적 권력과 조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질문해야 된다. 그렇다면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를 누가 소유하고 통제하고 어떻게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에너지가 생산되고 소비되는가를 둘러싼 다층적인 투쟁인 것이다. 이게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분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 믹스의 변화를 넘어서 전체 에너지 믹스의 최적화와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이야기 하다가 전력 생산 과정에서 참여와 이익을 권장하는 에너지의 민주화도 포함한다. 이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에너지 전환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에너지 전환 왜 해야 하나?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왜 해야 하는가를 틀림없이 그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에너지 전환 왜 해야 하나라는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 2. 원전 밀집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미세먼지 해소의 근본 대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수단이 도치된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이 태양광 부지가 태양광 사이트 솔라 파워 사이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태양광 발전 부지겠죠. 2008년에 45만 개에서 2020년 현재 194만 9천 개로 늘어나 있습니다. 발전 부지가 이 부지 하나당 유권자 수를 따지면 한 2명만 곱해도 4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태양광 발전 회사 주식회사 숫자입니다. 8만 5천 개. 올해 5월 기준이었습니다. 작년 5월 기준. 지금은 아마 9만 개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원자력이
정치화되었느냐 또는 에너지가 정치화되었느냐, 에너지를 모 대선 후보는 정치와 과학을 분리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에너지가 정치의 분야로 다 포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분들이 상대해서 그분들을 상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조성경 교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요소, 원자력이 국가에 기여하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7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숙제로 생각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아까 발제자께서 개통연계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아직 미흡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를 가지고도 재생 심지어 RE100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쪽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 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가 토론할 준비는 많이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일순을 했는데요. 조금 하나 약간 미흡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을 제가 유주환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기후 변화 파리 협약 이후로 작년에 이제 글래스고 코프 26 했고 올 1월에 들어오자마자 유럽 EU 텍소노미가 발표되고 하면서 보면은 최근 몇 년에 걸쳐 갖고 굉장히 기업으로 봐서는 환경이 악화되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분위기가 지금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기업들은, 도대체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아니면 인식이 어떤지 거기서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사실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저감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탄소 저감 기술을 당장 이렇게 상용화하기에는 지금 쉽지 않은 실정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지금 예를 들면 영광로 고로 같은 경우도 전기고로로 바꾸고 있고, 철강, 시멘트 이런 제조업들은 특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또 이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직까지 기업들은 이 상용화를 위한 기술이 좀 당장은 쉽지 않다. 결국은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책임이랑 비용들은 탄소 중립 방향은 정부에서 설정했지만 책임이나 비용은 기업들이 떠안게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2050년까지 40조 원 정도 이제 철강 시멘트 이런 분야에 비용이 든다고 이제 그런 결과도 있는데요. 이 비용들을 과연 이제 기업들이 떠안을 수 있을지, 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보도 등에 따르면은 이제 당장 전기료가 오르면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적은 곳들도 전기료를 다 쓰고 이제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좀 이게 좀 속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노동석 본부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분 질문 듣고 또 하시겠습니까? 제가 토론하신 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뭐 다른 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저기 모두에 우리 정범진 교수님이 굉장히 그 오버럴하게 이렇게 원자력의 어떤 중요성,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지금 그 논의된 것 중에서 혹시 지적해 주고 싶은거나 답변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 오늘 이제 시청자 중에서 어떤 기본적인 사실들을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기본적인 사실들만, 이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것들이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1kWh라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발전원별로 얼만큼씩 돈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한 60원 정도 들어가고요. 석탄은 80원. 그다음에 이제 LNG는 지금 이렇게 연료값이 올라가기 전에 한 120원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200원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전에서 공급을 받아서 이제 공급하는 단가의 평균은 한 109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60원짜리 전기를 사다가 109원에 납품하면 한 50원 정도가 남는 거고요. 석탄은 한 30원, LNG는 한 10원 이제 손해 나는 거고, 재생에너지는 이제 90원 정도 손해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용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햇빛이 잘 안 붑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 발전소는 최대 이용률이 15% 정도 되고요. 풍력은 한 20%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85% 이상이죠. 그러니까 시설을 지어놓으면 그 85% 정도 원자력은 이제 전기를 쭉 생산한다는 거고요. 15%에 해당되는 기간만큼은 이제 논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생에너지는 15, 그러니까 원자력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5%만 가동하고 85%는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시설 용량이라고 할지라도 이용률을 곱해 보면은 이제 발전해낼 수 있는 양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수명이 한 60년 되는데 그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은 수명이 20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따지다 보면 동일한 어떤 설비 용량이라 그러면 실제 나오는 전기의 양은 한 8분의 1 정도라고, 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의 8분의 1 정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탄소 중립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재생에너지를 할 것이냐 원자력으로 할 것이냐가 어떤 국토의 이용 측면과 어떤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실은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뭐 조성경 교수님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제기를 해주셨지만 저도 이제 원자력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동일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제기해 주신 7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자력계가 발전은 잘했고 시설은 잘 만들어 놨는데 왜 이런 것들을 못해서 이렇게 그 코너로 몰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아마도 조성경 교수님께서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전성 측면에서도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했을 때 원전 사고나 그것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분야가 이렇게 사망자가 적은 분야가 굉장히 드물죠. 그다음에 그 전 세계적으로도 한 500여 개의 원전이 그 50년 이상 가동됐는데 그 사람이 뭐 사망하고 한 사고가 크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이제 분류가 되죠. 거기서도 실제로 사망하신 분들은 43명입니다. 그 UN 과학기술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수만 명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막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탈원전 정책을 갖고 온 것이고, 그것이 원자력계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그럼 한 가지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TV 그 토론을 보니까 대선 후보들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향후 10년 내에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진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왜냐하면 여태까지 지금 정봉진 교수님도 1kW당 원자력 그 발전 단가가 가장 싼 편에 속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에 논의를 보게 되면은 안전 비용이 더 늘어나고 원자력 경우에 사용 후 그 해결료 재처리 문제까지 다 포함하고 한다면은 훨씬 더 비용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가 하면 또 재생에너지도 발전만 지금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데 따르면은 여기 또 역시 여기에 대한 백업 시설이라든가 밸런싱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역시 거기도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로서는 도대체 어떤 게 정확한 그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이제 어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더 이상 많이 싸지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싸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땅값을 포함하고 나면 사실은 시설비가 일부 싸지는 것들은 그렇게 큰 가격 차이가 아닙니다. 다만 저도 과학자의 하나로서 그러나 어떤 혁신적인 다른 방법이 있어가지고 더 싸질 수도 있다. 지금은 모르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보급이라는 것은 싸진 다음에 보급하는 것이 원칙이지 앞으로 싸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보급하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네. 제가 좀 네네. 보충해도 될까요? 황 교수님 먼저. 그 태양광과 이제 그 풍력에 대해서 제가 맡고 있었던 그 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항상 그 문제가 국산화 그 다음에 산업화의 문제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태양광과 풍력에 엄청 투자를 하면서 내걸었던 그 기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유사한 그 공정을 가진 태양광을 싸게 잘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조선 강국이기 때문에 풍력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쉬운 기술로 들어가면 결국 인건비가 싼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페롭스카이트라는 태양광 그 발전 그 소자를 개발을 했는데 세계 기록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록을 달성한 박사한테 전화를 해서 세계 기록을 달성을 했으면 우리가 생산을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세계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거는 그 이제까지의 태양광하고 좀 달리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고 또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까지 지난 한 5, 6년 동안 깔은 그 태양광이 한 15기가를 깔았는데 지금 탄소 중립 그 시나리오에 의할 것 같으면 앞으로 지난 5, 6년 동안 깔았던 양을 매년 그렇게 20년 동안 깔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을 국산화하고 국산 생산 기술로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만드는 일이 지금 뭐 확대 보급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우리 일자리라든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어떤 이득이 많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예, 태양광하고 원자력의 또는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의 그 비용 역전이라는 거는 일단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가격이 낮아져서 단가가 낮아져서 원자력보다 경쟁력이
뭐 있게 되는 경우 또는 원자력이 비싸져서 역전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전망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보면 이미 역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례를 이제 이런 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서방 국가 중에 원자력을 짓는 최근에 준공된 원자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짓고 있는 뭐 미국의 보글이나 뭐 프랑스의 플랑마블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싸다 또는 뭐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 C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드는 거고요. 이 나라들은 과거에 굉장히 선진국 원전이 일찍 시작했는데 지난 한 30년 이상 신규 원전을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사오잖아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국 힌클리 포인트는 프랑스에서 짓고 있어요. 프랑스는 EUR 플러스인가라는 새로운 모형을 짓다가 지금 저렇게 이제 질퍽거리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외면하는 게 우리나라가 UAE에 수출한 원자력의 건설비. 최근에 준공된 벨라루스의 그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은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원자력의 경제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건설비가 50% 이상의 비용을 차지하거든요. 그 건설비는 뭐가 결정하느냐? 건설 공기, 기간하고 그 건설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펀딩의 문제거든요. 그 펀딩을 이제 어느 조건으로 하느냐? 벨라루스는 러시아에서 자금을 거의 대부분 갖고 들어갔고요. UAE는 자기네들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저금리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를 거의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연구기관이 평가한 바로는 우리나라가 UAE에 수출한 원자력 발전소 한 기당 건설 비용은 6조 원 정도 나갑니다. 근데 지금 보글이나 플랑마블 이런 데에 지금 짓고 아직 준공도 안 된 최근의 추정가가 그거의 2배,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놓고 지금 태양광도 이제 좋은데 우리보다 뭐 칠레, 뭐 예를 들면 칠레, 사우디 뭐 이런 데 거에 태양광을 단가하고 미국이나 프랑스의 단가를 갖다 놓고 보면 이미 역전돼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다 이거죠. 우리는 같은 타입 동일로형을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서 그리고 국내에 뭐 어떤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이라고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잘 되고 요번에 사실은 이집트에 수출하는 것도 우리의 공급망 중에 일부를 러시아에서 활용하겠다. 로자톰에서 활용하겠다. 그래서 미리 자기네들이 요청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언론 보도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이라는 건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건설해 놨는데 어디가 우리가 15% 이용률이 15%인데 150원이면 이용률이 30% 되는 지역에 가면 75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 바람이 굉장히 풍황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30% 정도 뭐 35%가 채 안 되는데 30%인데 뭐 해상 풍력이 280원이면 영국이나 저 북유럽 뭐 이런 쪽에는 140원이면 되는 거거든요. 발전 단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뭐 무조건 어느 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역전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얘기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 재생에너지는 그 지으려고 하는 지점의 기후 조건. 근데 원자력은 짓는 사람들의 어떤 인프라나 기술력, 뭐 엔지니어링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한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렵고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지금 어느 대선 후보가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성립하기 어렵다. 뭐 2020년대 후반이 되면 불과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후반이 되면 역전된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막 얘기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그때 왜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여쭤봐야 돼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 에너지원의 그 기획서부터 종말 처리까지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보고 계산하면 좋겠지만은 그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비대면으로 이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이제 포럼을 하기 때문에 질문도 역시 인터넷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온 질문은 역시 그 에너지원의 가격,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게 더 싸고 어떤 게 더 비싼지 가격하고, 또 하나는 발전 비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발전 비중을 해야지 우리가 그 굉장히 경제 안보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목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자력을 깨끗한 에너지가 원자력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안전 불감증을 갖고 있는데, 이건 해소되지가 않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다시 한번 질문한다고 또 강조한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요거는 조금 더 아까 황조 교수님께서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민주주의와 관련된 건데, 탈원 정책으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있는데 이 정책을 유지시키고 나가는 이유, 결정한 이유와 유지시키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좀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럼 먼저 에너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역시 그 사회적 수용성을 전문을 하고 계신 우리 조성경 교수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안전에 대한 그리고 위험에 대한 우려는 그 어떤 것이더라도 아마 국민들이 계속 갖게 될 것 같고요. 그거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과거에는 원자력계가 너무 소통을 안 하니 국민들에게 좀 직접 나서서 쉬운 말로 편한 말로 같이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력계가 과학과 기술로 자 이러이러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수용성을 높이는 지름길이자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그 탈원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궁금증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전력거래소에 등록돼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그 주식회사 숫자가 2021년 5월자로 8만 5천 개에 이릅니다. 이분들은 아마 정치적으로 보면 유권자 숫자로는 한 2, 30만은 충분히 넘을 겁니다. 독일은 200군데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한 두세 명만 잡아도 400만, 500만 명은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치적 그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거꾸로 돌아봐야 될 것이 미국 캘리포니아가 태양광을 많이 하고 중국도 태양광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보조금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아까 그린피스 창시자 마이클 무어 박사 이야기처럼 이게 앞에서 돈 끌어오고 뒤로 막고 하는 폰지 사기와 같은 그런 형상의 사업 그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도대로 우리가 늘려나가겠다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과연 그렇게 유지했을 때 과연 지금 기존의 투자자들, 기존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까지 받아오셨던 그 어떤 보조금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보조금은 결국 일반 전기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 요금으로 내는 건데 그것을 국민들이 다 수용할 것인가? 만약에 올해에 8만 5천 개가 뭐 3년 뒤에 한 20만 개의 주식회사가 생겨나고 발전 용량도 그렇게 커진다고 할 때 똑같이 아까 200원에 산다고 하는 거를 그 3년 뒤에도 200원을 계속 주고서 살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숫자 늘어나는 것을 중시해서 그것을 파워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 그 투자해 주신 그 태양광 발전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존 투자를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도 정부 시책을 믿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그 보장도 어느 정도는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요?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마지막 질문 그 발제자한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떻든 탈탄소는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제고 이 탈탄소를 향한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이 원자력을 중심으로 가든 신재생으로 중심으로 가든 어떻든 시대적 과제가 되겠는데 이 탈탄소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그 산업의 구조 전환과 선진화되는 구조조정에 연결되고 그로 인해서 또 한국 경제가 훨씬 더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그 선순환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전략적 자세를 취해야 될지 전략적 모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칠까 합니다. 일종의 이제 이 산업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탈탄소의 투자가 일어나면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탈탄소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이 과연 비용을 충당하고 남을 정도냐.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도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무엇을 편익으로 집어넣냐면 국민 건강 증진 이걸 액수로 평가해서 그걸 합산해 가지고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석탄 발전소를 돌려면 석탄을 사용해서 뭐 매년 얼마씩 죽는데 석탄을 안 쓰면 뭐 얼마 덜 죽어서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결국 그 투자보다 남는 장사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인간 뭐 생명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느냐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단순하게 산업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하려고 하는 에너지 전환에 출발도 굉장히 늦었지만 기술이나 뭐 아까 뭐 인건비 말씀을 우리 하셨는데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지금. 심지어 그 뭐 지금 원자력계에서 원자력 수소 뭐 이런 것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뭐 돈을 남길 만한 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정 교수님인가 미래에 싸질 거니까 지금 많이 써줘야 된다. 이건 지금 엄청 고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제가 이제 평가한 거는 아까 물론 뭐 건강증진 효과 이런 건 다 빠진 거지만 지금보다 전기요금이 적어도 한 3배 정도는 오를 것이다. 2050년까지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20% 이상 오를 거다. 이제 그게 이제 늘 주장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감내해야 되는 거지 편익이 많이 발생하고 산업이 더 증진될 거다 하는 거는 일단은 거짓이 많이 섞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과총이 주최하고 유튜브, 네이티브 TV, 카카오 TV가 중계를 한 2회에 걸친 과총 에너지 이슈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전환 시대 국가 에너지 믹스라는 제목으로 전반적으로 그 문제, 과제까지 우리가 더듬어 봤고 거기 핵심 주제인 탄소 중립과 원자력에 관해서도 심층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비판의 우리가
몰두한 게 아니라 대안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두 차례에 걸쳐서 알려진 이런 그 발표된 내용들은 전문가들께서 정리하셔갖고 요로요로에 전달되리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우리 발표자님하고 토론자들 감사하고 온라인 상에서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과총 이슈 포럼 대전환 시대 국가 에너지 믹스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